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워싱턴 고위급 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스웨덴에서 진행된 남북미 이른바 삼각조율이 과연 공표된 대로 2월 말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으로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커졌고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전망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갑자기 성사될 수도 있는 서울 답방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청와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국회 연설은 정치권의 사전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여야 1대1 미니 토론 더 정치의 오늘 주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입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이른바 이제 가교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역할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미 회담의 의제 조율 과정에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몫을 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체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것을 대통령께서 완전한 비핵화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이 그러니까 사찰 검증, 폐기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로드맵을 아직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가교역이 그런 지금 지적하신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쨌든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앞에 보니까 아마 고종황제 서거 100주년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100주년이 아니라 100년이겠죠. 100주기겠죠. 근데 어찌 보면 구한말 이후 한 150년 만에 그동안 사실은 우리 민족의 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어찌 보면 이제 외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결정돼 왔는데 그동안 물론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어찌 보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별로 상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직접 협상을 하려고 그렇고. 근데 지금 지난번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번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미 간에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쨌든 중개 역할을 하면서 이게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정전 체제를 이제 평화 체제로 옮겨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인데 이 해체하는 과정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냉전 체제 해체가 그 전 단계로 이제 비핵화를 달성해서 그 길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자, 한국당이 방미단을 구성했어요. 언제 파견하죠? 2월 초쯤으로 이렇게 일단 10일, 11일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서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 지금 정부가 분명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는 저희가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일단 우선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제재 완화 이전에.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돼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그건 이제 아마 대변 힘을 실어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의 뜻은 아직 완전한 비핵화에 실려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 미군의 핵 전력들 거기에 빠지는 거라든가 주한미국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평화협정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지금 북한의 신년사에서 이제 다변화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평화협정 당사국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미군의 존재가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동맹 강화, 최소한 이제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당연히 전달할 거고요. 뭐 전략핵 그 전개 관련돼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국당의 방미단 파견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할까요? 불필요하다. 왜 가냐 이렇게 문제를 지적했어요. 왜 그럽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1차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갔을 때 이게 뭐 가짜 평화쇼다 이러면서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 분단 이거는 사실은 여야가 없는 문제예요. 지금 뭐 3천억, 4천억 이상 증액하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일각 여론에서는 혹시 미국이 핵 문제는 좀
서희 씨하고 지금 본인들한테 직접 그 위해가 가는 ICBM 문제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여론도 없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평화 체제에서의 어떤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적한다면 저는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 이거를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현안 이게 뭐 가짜 평화쇼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려하신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오히려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이게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당이 한 번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이지 예. 어떤 정치적 소재거리로 삼은 건 아니고요. 그 폐기 또는 뭐 한미동맹 약화 우려 이런 것들은 사실 정쟁의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 자체가 예.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하자면 조금 달리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입장이 저렇다면 저희도 뭐 민주당의 환영을 환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국당은 서울 답방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답방 자체는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답방을 올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비핵화 관련돼서 어느 정도 네. 진전이 있는지에 따라서 네. 그 답방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답방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저희가 원하는 비핵화 단계를 이루어준다면 저희는 예. 당연히 환영하죠. 지금 답방하는 건 그럼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답방할 목적이 네. 뭔지가 왜 답방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답방한다. 또는 본인들이 어떤 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오신다. 예. 이런 차원의 답방을 저희가 환영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국민적 여론이 모아져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금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 뭐 국회 방문한다, 그냥 이런 아이템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이 어떤 걸 갖고 이걸 찬성하고 환영하고 반대해야 되는지 예. 이것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근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답방을 환영할 만한 건 아직은 아니다. 네, 일단 2차 정상회담 끝난 뒤에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전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이 지금 뭐 완벽히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비핵화 과정의 일정 단계까지 가 있다면 저는 예. 답방을 환영하죠. 네. 그 전제에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기대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이걸 뭐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비핵화 과정이 상당히 난관일 것이다. 네. 장기적일 것이다. 네. 뭐 처음에는 1년이면 끝난다는 말도 나왔지만 실제로다가 현재 사실 핵 보유 선언을 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뭐 ICBM 아까 폐기와 뭐 평화협정의 맞교환 또는 주한미국 감축과 맞교환 이런 말들이 오가는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는 여론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제로 그 이상의 의제가 올라가야 네.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어떤 평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ICBM 뭐 폐기 문제 이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없애는 차원에서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거 이상 진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거를 꼭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ICBM이 의미를 갖는 거는 ICBM의 핵무기를 실기 때문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ICBM만 폐기하고 핵무기 폐기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언론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이지 무기라는 네. 게 결국은 ICBM 필요성은 핵무기를 태워서 보내는 무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물론 핵무기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에도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ICBM만 하고 핵무기 용인한다. 그럼 당연히 일본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네. 것이고 그런 문제는 뭐 제가 보기에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럼 2차 정상회담이 안 하면은 답방이 의미 없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답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냉전 체제를 허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 대통령은 3번이나 갔지 않습니까? 판문점에서도 만났고. 근데 어쨌든 직접 온 적은 없어요. 오면 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어날 거예요. 6.25 문제라든지 천안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예. 근데 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남북 문제가 한 발 더 나가기 힘들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 물론 지금 정치 일정상으로는 당연히 북미 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3월 중순이나 4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회담에 관계없이 답방이 이루어지는 건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 내부에 봐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네. 실현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뭐 그 2차 정상회담 전에 답방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논점으로 삼지 말고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답방이 성사되면요.
국회 연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국회 연설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남북 관계에서 지금 일단 그 국정 운영 방향을 보면 드러나는 것만 보면 남북 관계 개선하고 여기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북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의 명무적 평화 체제 정착 이런 세 가지 축으로 좀 굴러가고 있는데 실제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핵의 폐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핵의 폐기와 관련된 어느 정도 진전된 단계에 와 있어야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국회 연설까지 가능한 것이고 현재는 왜 국회 연설을 해야 되죠? 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죠. 현재 입장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국회 연설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현재 제시되고 있지 않다. 남북관계 개선 차원, 글쎄요, 냉전 체제 해제 차원 저는 그것이 잠시만 그럴 뿐이지 실제 이게 지속 가능하려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축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핵 폐기가 당연히 전제돼야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2차 정상회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셨고요. 다만 뭐 ICBM 예를 들어서 ICBM은 폐기하자.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해나가자. 이랬을 경우에 근데 이제 그것은 전제 조건이요. 네. 일단 어느 정도 북한이 핵과 핵시설과 핵 물질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단은 신고 사찰이 먼저 검증까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 사찰은 돼서 그 신고한 목록이 맞는지 여부까지는 판단이 돼야 그다음에 총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어떤 단계에 따라서 이걸 폐기할 것인가 로드맵이 나오는 것인데 현재 그거 없이 뜬금없이 그냥 ICBM 미국 안보 관련된 이 ICBM 폐기와 제재 완화, 상륙 유치 제재 완화만 언급되고 있단 말이죠. 일부에서. 자, 이 단계에서 우리 안보와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아까 말씀하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안보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국회 연설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국회 연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저 동맹국들한테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는구나. 연설 내용에 따라서는 뭐 소위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남남 갈등 이런 어려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지난 1월 7일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거부를 당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야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국회 연설에 반대한다. 그럴 경우에도 국회 연설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반대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회 연설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하나의 신호는 어떤 신호냐면 거기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전쟁은 안 한다. 물론 비핵화 들어가면 좋겠지만 비핵화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5.1 경기장 가서 어쨌든 비핵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런 뭐 경기장에 사람들을 동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에 300명이 앉아 있지만 그분들은 5천만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서는 것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서 당연히 전쟁하자고 적국이 서지는 않잖아요. 그럼 평화로 갑시다. 이 얘기는 당연히 할 거예요. 비핵화도 얘기할 겁니다. 물론 당연히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있는데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all or nothing이에요. 모든 비핵화를 한번 해라. 모든 제재를 해제해라. 그거 쉽지 않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 행동 대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내가 만약에 핵시설을 동결했을 때 당신이 제재 조치를 얼만큼 해제해 주겠다. 그걸 실현하겠다. 그 신뢰 관계거든요. 우리가 제네바 협상이 안 된 것도 서로 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신뢰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국회에 오는 것 자체로 어쨌든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느 구속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다 본다 그러면 앞으로 비핵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도 국회의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드리면 그 대통령께서도 일전에 어떤 행사에 가셔가지고 심을 통한 평화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심을 안 쓸 게보다 심이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보는 상대방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평화 의지만 우리가 믿기에는 어렵고 실제 핵 폐기로 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핵과 관련된 그러니까 핵을 안 쓰겠다, 뭐 어떤 침공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상황을 몰아가는 것이 현재 이 절호의 찬스를 살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몰아붙였을 경우에 뭐라 그럴까요? 협상이 성립이 될까요?
그래서 협상자가 나왔잖아요.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 경제 제재, 그다음에 네. 일각에서 논의한 그 군사적 제재 이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협상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전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신뢰를 망가뜨린 것은 여태까지 저희 쪽이 아니었고, 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쪽이 아니었고, 북한이 여태까지 그 사찰을 거부해서 안 된 거란 말이죠. 네. 이런 역사적인 교훈들을 살펴볼 때 이번 기회에 여기서 북한이 자꾸만 한국을 방문하고 싶고 대화하자고 하는 이유가 대화해야 됩니다만은 목적을 갖고 대화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이 지금 압박을 받아서 대화장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맞는데요. 네. 일정 부분은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이 경제 정책, 그러니까 어쨌든 좀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크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남북 간에 아니면 북미 간의 어떤 긴장을 해소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쓰는 많은 비용에 군사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비핵화가 문제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넘어가는 것은 군축이에요. 지금 일부 사실은 군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문점이라든지 아니면 지피를 없앤다든지 이게 군축의 현상이거든요. 당이 더 나간다 그러면 뭐 생화학무기라든지 아니면 장사정포라든지 이거 나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딱 걸림돌에 있는 게 핵무기거든요. 네.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군축을 해나가나 되면 결국은 평화 공존하는 체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 바탕으로 평화협정만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평화협정 문서는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인 어떤 무력 대치 상황이 해소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가 돼야 되고 신뢰를 하려면 서로 상대방에 오가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예. 지금까지 어쨌든 북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한 예.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리고 사실은 와서 네. 산업시설 돌아보고 뭐 행사장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회라는 게 민의를 대변하는 정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 본인의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거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두 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명료하게 확인이 됐고요. 서울 답방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자, 정치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안을 좀 얘기를 해보죠.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투기라고 볼 만한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손혜원 의원님을 일반 국민으로 치환시켜 놓으면 예. 자명해집니다. 일반 국민이 그런 행위를 하셨어요. 어떤 본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이것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손혜원 의원님이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 공공의 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셨다 하더라도 공공의 선, 공공의 이익과 더불어서 본인 이익을 만약에 거기서 찾으셨다면 그걸 투기라고 봅니다. 개발 호재에 편승하는 것 자체가 투기예요. 그런데 평가를 투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일단 국회의원 신분이 본인의 소관위원회 관할 예. 문화재청의 업무와 관련해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이름으로 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 이게 과연 뭐 우리가 국민이 법감정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 하고요. 또 예. 하나는 저는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실 때 본인 해명성 말씀을 하시는 건 다 좋은데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네. 국회의원의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투기 목적으로 그걸 거기 투자를 했다면 비난받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소관부처와 관련된 그런 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 투기냐 아니냐 부분에서는 예. 본인의 선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네. 많은 주변 사람들 사라고 했고 방송에 나와서 SNS에서 계속 여기 사십시오 했기 때문에 이제 투기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어쨌든 그 국회의원의 직에 있으면서 예. 그걸 샀다는 거. 이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법 위반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법에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익 충돌 문제는 걸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건 물론 이제 우리 공직자윤리법상 이익 충돌 한다고 해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김영란법에도 사실은 넣으려다가 못 넣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땅을 사는 게 맞느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건 저도 뭐 인정하지 않을 수 그럼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땅을 사거나 차명으로 산 게 맞습니까? 차명은 아니고요. 차명이라면 결국은 명의를 빌려서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내 건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게 차명인데 예. 실제 지금 드러난 거 보면 실제로 증여를 했거든요. 네. 증여를 했고 그다음에 증여를 한 사람이 산 거고 그다음에 재단 이름으로 샀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본인이 관리하고 본인이 다 뭐 이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어서 현재 입장에서는 차명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게 차명이라 보면 사실은
이제 명예훼손 문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네. 실명제법 위반도 생겨서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차명 여부를 떠나서 지금 지적하신 이해충돌 문제 이 부분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고 권유한 것 자체가 네. 그렇게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홍보한 것 자체가 이익 충돌에 해당한다. 그게 아니고요. 네. 어쨌든 본인 업무와 관련돼서 본인의 직접은 아니지만 주변 예. 사람들, 네. 주변 사람들 뭐 지인이든 뭐 조카든 아니면 재단이든 이런 부분들을 산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차명이라는 전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들을 통해서 매입했다 그러면 그 예. 부분의 이익 충돌 문제는 사실 좀 넓게 봐야 되거든요. 당장 예. 명의가 그 사람으로 돼 있냐 안 됐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 이익 충돌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근데 볼 수는 초기에 있는 이 사건이 터질 때는 뭐 거의 투기가 확실한 것처럼 돼 있어서 투기는 아닐지라도 이익 충돌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비난과 그러니까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투기 의혹과는 좀 결이 다르지 않나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단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투기까지는 사실 그 재산을 어떤 기회를 살려서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뭐 만약에 본인이 직무상 어떤 그 알게 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샀다 그러면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도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알려줬다 그럼 공무상 기밀누설죄도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다만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손혜원 의원께서 보는 관점이 이거를 직업윤리상 관점이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 황당한 거죠.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아니하다 시각이. 그렇죠. 네. 네. 그런 기준에 오히려 저희가 더 아연실색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손혜원 의원께서 운영하시던 주식 90%를 갖고 있던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뭡니까? 이제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어요. 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그 주식을 이제 백지신탁 하셨죠. 근데 거기에 남편분이 대표이사예요. 예. 그 회사를 통해서도 지금 샀다는 거고요. 그 재단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문화재단? 그냥 주식회사. 주식회사인가요? 네. 네. 그다음 문화재단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인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남편분이 오로지 혼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손혜원 의원께서는 재단을 통해서 산 것은 나중에 본인이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건 정관을 보여주셔야 돼요. 정관상에 보통은 재단을 청산할 때, 재단을 예. 해산할 때 재산이 귀속하는 과정을 적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하는 분한테 귀속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과정이 없으면 마지막에 국고로 귀속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밝혀주시면 자, 나 정관상에 보면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다. 이렇게 똑같이 예.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재단이고 주식회사는 또 다른 문제라는 주식회사는 말씀이시죠? 다른 겁니다. 그 예. 백지신탁한 주식회사인데 네. 그 주식회사 이름은 샀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셨는데 아직도 그 주식은 이제 매매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손혜원 의원께서 이것을 떳떳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적당한지 예.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 의혹도 있지만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서영교 의원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상대적으로 덜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일련의 사정들이 너무 빨리 진행돼 왔어요. 예를 들면 네. 이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부터 그 시작을 합니다. 네. 해가지고 김태우 조사가 문제가 터지고요. 그다음에 신재민 사건 터지고, 예. 그다음에 국방부 육군 참모총장 행정관이 만난 사건 터지고, 그래서 서영교 사건 터지고, 손혜원 의원 사건 터지다 보니까 예. 마지막에 손혜원 의원 사건이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또 해명을 반발을 하게끔 해명을 또 해주시니까 이 부분이 너무 반향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많이 천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예. 실제로는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서영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고요 최근에. 다만 늦었던 부분은 이분이 지금 윤리위원이세요. 예. 그다음 이거 본인이 사보임이 돼야 되는데 사보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좀 지체했던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게 서영교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대응과 좀 다르게 했어요. 좀 더 중한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법사위에서 이제 사법개혁특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수처입니다. 사실은 네. 공수처 부분인데
공수처 이제 수사 대상이 결국은 판사, 검사, 국회의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양승태 대법관 아니면 뭐 판사들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대상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공수처가 설립돼서 조사를 했으면 아마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번 일을 서영교 의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 지금 공수처에 대한 탄력이 좀 어찌 보면 좀 못 받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니시라 그러는데 지금 누구도 얘기 안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홍일표 의원이에요. 예. 홍일표 의원이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상고법원 판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상고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요. 그렇죠. 네. 2014년에 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형사재판도 있었고 민사재판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정치자금과 관련된 거 수사가 참 안 이루어졌어요. 몇 년 동안. 예. 그러다가 어찌 보면 기소가 돼서 최근에 이제 벌금 뭐 당선 무효형 받았습니다만 예.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봐준 거예요. 민사소송까지. 근데 이분이 어찌 보면 이제 임종원 차장 공수장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홍일표 의원의 재판 관여이 양승태 대법원이 이번에 어쨌든 빠졌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군년 노철래 의원이 직접 전 의원이죠. 예, 네. 전 의원이 직접 한 게 아니고요. 법사위원을 통해서 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공소장에는. 제가 잠깐 정리를 네네. 할게요. 지금 시청자들께서 모르실 테니까 이른바 임종원 파일, 임종원 그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공소장에 전현직 의원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나오고요. 또 네. 민주당에서 전병헌 전 의원이 나오고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 그리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40대 법사위원, 20대 법사위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정의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교롭게 이제 두 당 의원, 전현직 의원들이 거론돼 있으니까 두 당 모두 이 사건을 덮고 싶어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그건 아니고요. 지금 네. 공소장에는 어쨌든 공교롭게 여당, 야당 2명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네. 이제 서영교 의원이 현역이고 법사위원이다 보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한국당의 두 분, 이군현 의원, 노철래 의원까지는 실명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한 사람, 법사위원 물론 당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어느 당이라 안 나오는데 공수장에는 법사위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분을 네.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 이분이 사실은 임종원 전 차장이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왔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의문인 게 이제 서영교 의원의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메일에서 자료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어찌 보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를 직접 전할 수도 있지만 이메일 압수수색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당 그 당시에 이제 법사위원이라는 게 한 5분 정도 되는데 예. 그래도 대략 추려지면 한 3분 정도로 추려집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실명을 거로 못 하겠습니다만 뭐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그렇죠. 이름들인데. 그 3분 중에 한 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한국당에서 먼저 밝히는 게 또 맞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한국당이 홍일표 의원 그리고 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20대 법사위원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그 재판 거래를 한 당사자들이 한국당이 또 있어서 이 문제는 크게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거보다는요. 지금 어쨌든 그 공소장에는 이제 어느 당 소속이라고는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이 부탁했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제 한국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뭐 징계위 뭐 윤리 심판하시는데 오히려 스스로 좀 한국당 스스로 이분이 누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윤리 심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홍일표 의원은 뭐 언론 보도에 여러 차례 나왔고요. 이 20대 법사위원이 한국당 소속이 맞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도 이 그냥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네. 문헌상. 그 말은 뭐냐면 임종원 차장이 말씀 안 하셨든지 아니면 객관적 증거가 좀 이름을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됐을 거고 좀 서영교 의원은 특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법사위원들 그 뒤에 그 민주당 분들도 많아요. 유명한 분들도 많고 한데 아마도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 간의 친소 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노철래, 이군현 그건 맞는 것 같고요. 한국당 소속이고 공소장에 따른 맞는 것 같고 네. 어쨌든 도움을 준 분이 누군지는 그게 반드시 한국당 소속이다라고 지금 단정할 단계는 아닌 것 아직은 같고요. 모른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면 당연히 그 책임을 다 져야죠. 예, 여기 드러난 알겠습니다.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